네, 안녕하세요. 김영록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2월 12일이 되겠습니다. 2월 12일은 바로 미국의 이제 정치인이죠. 16대 대통령 링컨이 이제 태어난 날이 되겠습니다. 뭐 남의 나라 대통령 생일까지 챙기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싫으나 좋으나 링컨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후세에 미친 영향이 이제 크죠. 지대합니다. 우선 뭐 남북전쟁이라는 전쟁도 이제 치렀지만 미국에서의 얘기입니다. 흑인을 이제 해방시킨 노예를 해방시킨 그런 대통령으로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지금도 워싱턴 DC에 가면은 링컨 기념관이 있죠. 예, 커다란 링컨 동상이 있습니다. 앉아 있는 동상이죠. 어, 그 사진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크지 않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 2010년쯤인가 거길 갔었어요, 직접. 가서 이제 그 밑에서 이제 사진을 찍고 그랬는데, 그 동상이 그 사진으로 보는 거 같이 조그만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단지 이제 사진을 찍어 놓으니까 작아 보여서 그렇지, 실제 그 앞에 가 보니까 엄청 큰 이제 동상이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링컨 대통령을 이제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추앙을 하는 거죠. 예. 정말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런 문화가 없어요. 뭐, 어, 이상하게 그 전직 대통령들을 이제 좀 폄훼하는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습성이라고 할까? 문화가 지금 팽배해 있는데, 정말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참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물론 뭐 제 나름대로 느끼는 바는 있는데 함부로 할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말을 좀 아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오늘 1809년 오늘 태어나서 어, 이제 나중에 이제 암살을 당하죠. 그 게티스버그 연설을 이제 하면서 이제 암살을 이제 당하는데 그 게티스버그 연설했던 현장도 가봤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사진첩을 쭉 찾아보면서 혹시 거기서 제가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있어갖고 이렇게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어디 있는지 사진을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느낌이 마치 무슨 무덤가. 그렇게 기억이 돼요. 뭐 지금은 이렇게 묘지 같은 걸로 돼 있는지 그랬던 것 같아요. 묘지 같은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이제 그때 당시 남북 전쟁을 하는 당시에는 거기가 커다란 광장 같은 아니면 뭐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미국 제16대 대통령 링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브러햄 링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이 이제 영어로 된 이름이죠, 그렇죠? 링컨, COLN인데 L이 묵음이 되니까 그냥 링컨이 되겠습니다. 1809년 2월 12일 오늘 태어나서 1865년 4월 15일 날 이제 유명을 달리했네요. 암살을 당했죠, 링컨도.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도 후보자 시절에 총알이 정말 참 귀를 스치고 지나갔는데 이게 조그마한 각도가 달라졌어도 이제 뇌를 관통했으면 그 현장에 축사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면은 진짜 귀를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에 이제 피는 났지만 그래도 그 피를 흘리면서 성적이 안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서 이제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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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자라고 외쳤던 그 모습 그런 것들이 아마 미국 국민들에게 커다란 신뢰감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오늘 트럼프 얘기가 아니고 링컨 얘기니까 다시 이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미국의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미국 제16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남북전쟁이라는 거대한 내부적 위기 시기에 나라를 이끌어 연방을 보존하였고 노예제를 폐지를 했다. 네. 연방주의자, 연방을 이제 보존을 한 거예요. 그리고 노예제를 이제 폐지를 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뭐 흑인들의 인권을 생각한 것보다는 연방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예제를 폐지한 거다.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뭐 말을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뭐 얼마든지 말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네. 당시 이 북서부 변방 개척지에 사는 가난한 가정 출신이었고 독학으로 공부를 했다. 음, 이제 이때 당시는 미국 이제 동부 쪽 13개 주를 갖고서 이제 독립을 이제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꾸 서쪽으로 이제 태평양 연안 쪽으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진출을 하는데 하여튼 북서부 쪽 그쪽 어, 뭔가 변방 개척지 이제 서부 개척을 계속 해나가니까 개척지가 되겠죠. 거기서 가난한 가정에서 이제 그 출신을 태어났다. 그리고 공부도 또 이제 독학으로 공부를 했다. 어쨌든 뭐 참 독학으로 그렇게 공부를 해서 대통령이 될 정도면은 나름대로 엄청 이제 애도 쓰고 그다음에 두뇌도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독학으로 변호사 시험을 통과를 하고 일리노이 주의 의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연방도 연방이지만 그 일리노이 주의 그 주의회에 그 출석을 할 수 있는 의원이 됐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이제 변호사 시험도 통과를 했으니까 상당히 그 두뇌가 있는 그런 그 인물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원 의원을 한 번 했으나 상원 의원 도전엔 두 번 또 실패를 했다. 저기 웃음이 나오는데 이 선출직이 떨어지면 참 그냥 비참해요. 저도 뭐 한번 해봤지만은 정말 그 기분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7번 보겠습니다. 링컨은 노예제도 확장에 공개적인 반대자였으며 선거 기간 중에 토론과 연설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그러니까 노예제도를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860년에 공화당 대통령이 됐다. 된 걸로 있습니다. 1860년. 1862년이면은 참 우리나라 참 세국 정책을 쓰고 뭐 난리부르스를 뭐 추고 있을 때라고 보여집니다. 자, 임기 중 일어났던 남북 전쟁에서 북부주를 이끌며 연방에서 분리하려고 노력하던 남부 연방의 승리를 거뒀다. 그러니까 이제 북부 남북 전쟁이니까 남군하고 북군하고 싸우잖아요. 북군은 이제 이 청색 그 제복을 입고 있었고 남군은 회색인가 그런 거를 입고 있었죠.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이제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북부를 이끌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게 남부가 연방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이제 자꾸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아까 그 드렸던 말씀이 그거예요. 연방을 지키려니까 그러면 싸울 수 있는 군사도 보충하고 뭐 이러려면은 우리가 힘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일설이 있다고 합니다. 1863년에는 노예 해방 선언을 발표했고 수정헌법 제13조의 통과를 주장하며 노예제 폐지를 이끌었다. 대통령으로서 그는 군사적 정치적 양면에서 내전 승리에 집중을 했다. 연방주의자로서 분리 독립주의자로 의심되는 사람은 재판 없이 구금하고 조치를 취해버렸네요. 네. 우리나라 같았으면 이제 독재자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음, 분리 독립주의자는 재판도 없이 구금을 해버렸다. 일종의 독재도 필요할 때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뭐 그냥 무정부 상태 같은 때에 국가가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네? 그럼 또 외세가 들어올 테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독재라는 방법을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남북전쟁에서 이겼던 거예요. 그다음에 분파의 지도자를 내각에 참여시키고 협력하도록 조정을 했다. 그러니까 분파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갈래가 있을 테니까 뭐 여러 가지 갈래로서 뭐 링컨에 찬동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건데 어찌됐든 그 분파 지도자들을 내각에 참여시켜 갖고서 진짜 벼슬을 이제 이렇게 주고 나서 서로 협력하자라는 이제 그런 화합의 모드를 이제 이끌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864년에 이제 재선을 이제 성공을 했네요. 노예제도에 반대하던 공화당 급진주의자들이 남부에 더욱 강한 조치를 갖다 촉구를 했다. 음, 그 노예를 해방을 시켰지만은 북부에도 노예제를 어, 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냥 뭐 상대적인 얘기겠지만, 그다음에 그 노예제도를 아주 반대하는 아주 급진주의자도 있었을 거다 이거죠. 좀 온건하지 않고 아주 급진적으로 래피드하게 그런 사람들은 이 남부는 그 노예제를 옹호하는 그런 그 집단이었기 때문에 거기 더 강하게 대처하라 이렇게 촉구를 한 거죠. 그다음에 분리 독립주의자들은 링컨을 적으로 보았다. 분리를 하고 싶은데 링컨은 자꾸 연방을 주장하니까 이게 적이죠. 분리와 어떤 그 연방 이거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되니까 링컨이 당연히 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다음 반대파의 지원책을 펴으로써 지지를 끌어내고자 했다. 어, 당근을 준 거죠. 야, 뭐 먹고 살기 편하게끔 어떻게 해주겠다 정책적으로 그런 그 지원책을 펴으로 인해서 지지를 이끌어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사학 이용과 연설을 통해서 대중의 의견을 이끌었다. 그러니까 수사학 말하는 그런 학문이죠. 말에 관련된 하여튼 그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연설 같은 것도 이제 이거 연설이 일종이니까 이게 그래서 대중들을 많이 이제 끌어들였다라는 얘기죠. 게티스버그 연설은 미국의 전통인 자유주의고 자유평등 민주에 대한 상징이다. 미국 역사를 통틀어 가장 많이 인용되는 연설로 꼽힌다. 뭐 이따가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은 어, 링컨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자유평등 민주도 좋지만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네. 그렇지 못하면 그 국가는 perish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어찌됐든 이 수사학 그러니까 이 강연하고 그다음에 강의하고 하여튼 그런 관련된 그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말하는 것도 기법이 있거든요. 저도 참 말하는데 그냥 서투른데 그렇게 해서 이제 대중들을 이렇게 이끌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쟁이 종료돼 가면서 링컨은 전 재건에 대해서 신중한 시각을 보이며 관대한 화해를 통해 국가를 통합하는 정책을 주장을 했다. 이제
어, 우리 링컨이 이제 암살을 당하죠. 예. 자, 그다음 더 보겠습니다. 자, 링컨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임기 중에 암살당한. 뭐 나중에 케네디 대통령도 임기 중에 암살을 당하죠. 예. 하여튼 처음 임기 중에 있는 대통령으로 암살을 당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링컨은 전문가들에게 모든 미국 대통령 중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힌다. 영웅 성자 순교자가 된 실제 키 193cm만큼 센티미터죠. 센티미터가 아니고 193이면 엄청 큰 거인이네요. 역사의 거인이라 할 수 있다. 미국 대통령 중 최초로 성립 당시 13개 주 이외의 지역에서도 태어난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이 13개 주가 이제 이거잖아요. 이렇게 이 13개 주가 아닌 그 아까 북서쪽이라고 그러니까 이쪽이죠. 이쪽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미국 대통령을 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큰 그 업적을 이제 남기고 지금도 그 큰 바위 얼굴에 새겨져 있듯이 미국 사람들의 어떤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히고 있는 겁니다. 자, 현재 통용되고 있는 미화 5달러 지폐는 거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다. 제가 5달러짜리 이렇게 딱 꺼내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진짜 링컨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자, 성장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생과 가문. 에이브라임 링컨은 토머스 링컨과 낸시 링컨의 두 번째 자녀로 출생을 했다. 그리고 통나무 집에서 태어났다. 뭐 저때가 다 통나무 아니었을까요? 뭐 대부분. 링컨의 조상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들이 별로 없다. 예. 그 아버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 토마스 링컨은 시골 켄터키에서 높이 평가를 받는 시민이었다. 그다음에 농장 매매, 그다음에 그 농장 중에 싱킹 스프링 팜도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음, 이게 상당히 그럴듯한 그 농장이었는가 봅니다. 뭐 아직 그 농장을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그 중에 저게 포함됐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역사와 유구한 역사를 갖는 그 이제 농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의 가족은 분리침례교회 소속이었고 베프티스트죠, 베프티스트. 그 종파는 높은 도덕적 기준들을 지향을 했다. 네. 이 침례는 이게 세례라는 뜻이죠. 물로다 이렇게 딱 씻어내 갖고서 그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어준다. 지금도 뭐 어느 교단이든 어느 종교든 이 기독교 쪽 그러니까 개신교든 천주교든 보면은 세례 줄 때 좀 물로다 이렇게 습니다 저는 개신교 쪽에서도 세례를 받아봤고 천주교 쪽에서도 세례를 받아봤는데 양쪽에서 다 물로 씻김을 받았어요. 요즘 제가 좀 화가 나갖고 좀 냉담 중에 있습니다. 뭔가 기회가 오겠죠. 자, 그의 가족은 분리침례 교회 소속이었고 도덕적 기준이 높았다. 그래서 금주, 술도 마시지 않고 근무, 뭐 어디 가서 뭐 여인들 붙들고 춤추고 있는 이런 일도 안 했고 그다음에 노예 제도도 반대했고 상당히 도덕적 기준이 높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다음 지역에서 부유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상당히 즐길 만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지역을 위하여서 배심원 역할 같은 것을 한 오타가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네요. 그다음에 토지 가격을 측정해주고 지역을 순찰하고 또 제수도를 지켰어. 왜냐 제수들이 또 나오면 또 이상한 헛짓거리를 하니까 제수도를 이제 잘 이제 지켰다라는 얘기죠. 공공의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1816년 링컨 가족은 토지에 대한 권리 설정 등기로 인한 소유권 분쟁으로 땅을 잃었고 인디애나주 페리에서 새롭게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여곡절이 있죠. 그래서 잘 나갈 때는 그렇지가 않은데 잘못됐을 때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면은 뭐 지도새도 모르는 다른 쪽에 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 저것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어머니가 이제 죽었네요. 일찍 죽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우유 중독으로 34세에 삶을 마감했다. 글쎄요, 참 34세 참 젊은 나이인데 우유 중독이라는 게 저때 뭐 만들어진 우유가 지금 같은 우유가 아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그런 음식을 먹고서 그런 현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기 지금 통나무집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때 당시는 대부분 통나무집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새엄마 사라는 아이들을 따뜻하게 돌보았고 책을 좋아하는 링컨의 편을 들어준 덕분에 링컨은 마음껏 책을 읽고 풍부한 학식을 얻었다. 새엄마가 사라가 이름도 이쁘네요. 많은 배려를 해준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의 아버지 토마스는 재미있게 말하는 재주가 있는 훌륭한 이야기꾼이었으며 아버지한테 뭔가 물려받은 게 있긴 있네요. 아까 그 수사학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대중 앞에서 이야기하고 연설하고 하는 거 이거 정말 연습도 필요하지만 좀 타고난 게 있어야 돼요. 어려서부터 많이 저런 것에 접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링컨은 연설을 배웠다. 이제 바로 이제 그런 자질과 소양을 이제 어려서부터 갖춘 겁니다. 그러나 그 링컨은 아버지와의 사이가 점점 멀어졌으나 스스로 집안에 있는 남성으로서 해야 하는 잡일들을 감당을 하였다. 이건 평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버지하고 왜 거리가 멀어졌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독립된 그 생활을 하게 되죠. 1828년 링컨의 누나인 사라가 아론 그락스비와 결혼한 지 17개월 만에 아이를 낳다가 21세 나이에 산욕으로 숨을 거뒀다. 누나는 또 그렇게
1830년 공포스러운 우유병이 확산되자 링컨 가족은 일리노이주 메이콘의 국유지로 이사를 했네요. 그 다음에 1831년에는 일리노이주 코울스로 이사를 했네요. 당시 22세가 되었던 링컨은 자신의 길을 개척하여 일리노이주의 뉴살렘 마을에 도달을 했네요. 뭐 여러 가지 그 일을 하면서 뭐 보면은 뭐 오프트 밑에서 사업가 밑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을 해갖고 물건을 이 강을 따라서 이제 실어나르고 뭐 판매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청년 시기에 우체국장, 변호사, 뱃사공, 가게점원, 토지청산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네요. 고생이 많았던 사람 같습니다. 자, 링컨의 정식 교육은 18개월 동안 여러 명의 순회 교사가 진행한 수업을 들은 것이 전부다였다. 저 때는 이렇게 교사가 순회를 하면서 가르치던 모양입니다. 하게 뭐나 뭐 서부 개척 시대니까 자꾸 이동을 하니까 어디 일정하게 그 모아놓고서 교육을 시키기도 어렵고 이동을 하니까 순회 교사가 따라다니면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야, 참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과 가족. 링컨이 처음으로 관심 보인 여성 앤 루트리지는 장티부스로 인해 사망을 하였다. 아이고 참 불행입니다. 1837년 켄터키로 온 메리 오웬스와 사귀고자 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람을 맞은 모양입니다. 1840년 링컨은 메리 토드와 약혼했지만 취소했다가 1842년 11월 4일에 결혼했다. 약혼했다 취소했다 또 결혼한 모양입니다. 그 다음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 링컨은 또다시 메리로부터 도망치려고 하였고 그가 어디로 가려고 했었는지 물었을 때는 지옥이겠죠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하네요. 네, 상당히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편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메리 토드 링컨은 집에서 부지런히 일했고 남편이 변호사 일을 해서 벌어오는 한정된 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가정을 잘 꾸려나갔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로버트 토드 링컨이 1843년에 태어나고 에드워드 베이커 링컨이 1846년에 출생을 했네요. 아들들을 둔 거예요. 3년 터위로. 장남 로버트는 링컨 자녀 중 유일하게 18살을 넘겼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다 죽었다는 얘기죠. 다른 그 자녀들은. 차남 에드워드는 폐결핵에 걸려서 1850년 2월 1일에 스프링필드에 사망을 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아들 윌리엄 윌리스 링컨은 11개월 뒤인 이듬해 12월 21일 날 태어났으나 링컨의 첫 번째 대통령 임기를 수행하던 1862년 2월 20일에 11살의 나이로 워싱턴 DC에서 열병으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아들인데도 열병 치료를 못해 사망을 하네요. 그다음에 넷째 아들 테드는 1853년 4월 4일 태어났고 대통령 사후에도 살았지만 1871년 시카고에서 요절을 했네요. 정말 자식 복도 이제 없는 그런 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말년의 메리는 남편과 아이들을 잃은 데서는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장남 로버트 링컨은 그녀는 1875년에 정신병원으로 보냈다. 뭐 어쩔 수 없겠죠. 에이브러함 링컨은 우울증이라고 불리는 상태로 인해서 또 고통을 받았다. 글쎄요, 우리가 봤을 때 링컨 대통령은 위대한 대통령 막 이렇게 비춰지고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링컨의 정치 활동을 한번 볼까요? 1832년에 일리노이주 의회에서 선거를 출마했으나 낙선을 했고 33년에 이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34년에 이제 다시 주의회 의원에 당선이 돼서 정치에 입문을 했네요. 그다음에 1846년에 연방의회 하원의원에 당선이 됐고 그다음에 1858년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을 했고 그때 이제 노예제도 반대론자로 이제 인식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2년 뒤인 1860년 5월 18일 날 개최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이 됐네요. 그래서 11월 6일 날 16대 미국 대선에서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서 남부에서는 노예제 반대론자가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해서 의기감을 공공연하게 드러냈고 같은 해 12월 20일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처음으로 연방 탈퇴를 선언을 했고 이후 6개주가 다음해 1월과 2월에 연방에서 탈퇴를 했고 1861년 2월에 연방에서 탈퇴한 남부 7개주의 대표가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에 모여서 남부연합을 결성했고 링컨은 지속적으로 남부와 협상을 벌였으나 진전이 없었다. 결국은 이게 이제 전쟁이 되는 겁니다. 1861년 4월에 썸터 요새 전투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남북 전쟁이 이제 발발이 된 거죠. 9월 22일 날 노예 해방 예비 선언을 발표를 했고 1863년 1월 1일에 노예 해방 선언을 했네요. 4년간 이어진 전쟁은 1865년 4월에 남북 수도 리치몬드가 함락되면서 사실상 끝났다. 북부의 이제 승리로 끝난 거죠. 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물론 대통령직을 수행을 해 나가면서 암살을 당하죠. 1864년 유명 배우이자 남부 지지자였던 존 윌크스 부스는 4월 11일 링컨의 흑인 투표권을 위한 연설을 듣고서 몹시 화가 났고 그 부스는 링컨을 암살하기로 계획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링컨은 극장 관람 중에 발코니 관람석에서 무방비 상태로 앉아 있었는데 뭐 극장에서 뭐 공연 감상을 하려면 당연히 무방비 상태가 되죠. 편안하게 앉아서 이제 감상을 하는데 그때 기회를 노리던
부스가 4월 14일 오후 10시 13분 링컨 바로 뒤에서 머리를 겨눠서 치명상을 입혔다. 그래서 4월 15일 오후 7시 22분에 사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머리에 치명상을 입으면은 뭐 그냥 뭐그 12.6 때 박정희 대통령도 가슴에 총을 맞고 이 피가 뿜어져 나오는데 그 피를 막으면서 나는 괜찮으니까 너희들은 피해라 하고 옆에서 뭐 시중 들던 아가씨들 보고 이제 그런데 김재규가 다시 들어와 갖고서 머리에다 대고 또 확인 사살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머리에 총을 맞으면 뭐 살아날 수가 없죠. 뭐 하나님이 와도 못 고칩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 부통령 앤드류 존슨이 17대 대통령직을 승계를. 그다음에 링컨의 시신은 워싱턴에서 고향인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로 옮겨진 후에 오크리지 묘지에 안장이 된다라고 합니다. 링컨 사망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성금요일이었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링컨에게서 워싱턴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느낀다라고 그렇게 말한다. 글쎄 뭐 그만큼 링컨이 이제 그 국민들한테서도 좋은 호응을 받고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노예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기독교인은 링컨이 노예제도를 비성서적인 것으로 보아 반대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 노예라는 게 우리도 뭐 전 백성의 반을 노비로 삼고 살아왔던 그 이제 민족인데 당연히 그좀 비인간적인 그 제도에 대해서 뭐 기독교인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반대를 했겠죠. 자, 일각에서는 링컨이 주된 관심사는 노예제도나 자체나 그다음에 노예제 폐지가 아니라 노예제의 존폐 문제를 두고 서로 대립하던 미국 북부와 남부의 분리를 막아 미 연방을 유지하는 데 있었다라고 주장을 한다.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죠. 뭐 흑인의 인권 이거보다도 그다음에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연방을 유지하려고 해서 노예제도를 해방했다. 그런 이제 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남북전쟁 중 노예해방선언과 미국 수정헌법 제13조가 통과되는 등 미국 정부는 노예 출신 흑인들에게 자유를 주었으나 그다음에 수정헌법 13조가 통과되고 얼마 안 가서 링컨은 암살을 당했다. 자, 그러니까 노예제도를 해방시킨 거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암살을 한 거다라고 보면 역사적 사실에 부합되지 않을까요? 남부 노예주의 흑인들은 자유인이 되었으나 생계 문제에 고스란히 남았기 때문에 옛 상전 밑에서 농장 노동자로 다시 종속되기도 했다. 뭐 그렇겠죠. 노예제도 해방됐으니까 너 노예 아니야. 너 먹고 살아. 그런데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고용이 돼서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남부의 흑인 인권은 노예제만 폐지된 채로 실질적인 차별은 존재하는 형태가 1960년대까지 남아 있었고 1960년대 흑인 민권 운동이 벌어지기 전까지 이렇게 계속이 됐다. 이게 보면은 뭐 루터킹 목사라든가 뭐 말콤 엑스라든가 말콤 엑스는 좀 이슬람 쪽 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다를지 몰라도 어쨌든 그 흑인 그 운동가들이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엄청 그 노력을 한 건 사실입니다. 자, 노예 해방 선언을 볼까요? 1862년 7월 의회에서 남북 전쟁에 가담한 자들의 노예를 강제 해방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고 링컨은 이제 그 법안을 갖다 승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노예 해방 선언을 내각에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따옴표 있는 말이죠. 정당하고 필요한 군사 조치로 1863년 1월 이후부터 남부에서 노예로 잡혀있는 모든 사람을 영구히 해방시킨다라고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다음에 1862년 9월 앤티톰 전투에서 북부군이 승리하자 3.15 링컨은 노예 해방 예비 선언을 공표를 했고 그다음에 1863년 1월 1일 선언문에 서명을 하고서 이제 더 해방을 시켜준 거예요. 66번을 보면 이제 13명의 공화당 주지사가 전쟁 주지사 회의에서 만나 전쟁을 하면서 주지사 회의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예 해방 선언을 지지를 했고 그러해서 이제 대대적인 흑인 군사를 모병을 한 거죠. 1863년 말 링컨의 지시에 따라 로렌조 토머스 장군은 20개 연대에 달하는 흑인들을 미시시피 강변에서 소집을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20개 연대면은 글쎄요 한뭐 10만이 되나? 연대, 연대죠. 음, 얼마쯤 될까요? 만 명, 만 명이 1년대가 한 만 명이 된다고 봤을 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워낙 공을 제대한 지 저도 오래돼 갖고서. 자, 링컨은 처음으로 미국에서 내가 흑인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키려고 하지 않은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이 있습니다. 게티스버그 연설은 게티스버그 전투가 끝난 후에 링컨이 전투 격전지에서 발표한 선언으로 짧은 문장 속에 민주주의 이념을 잘 요약했다라는 평을 받는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이 연설의 가장 유명한 대목은 국민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런 가버먼트다라는 얘기죠. 사실 링컨이 제일 먼저 한 말은 아니고 영국의 종교개혁가 존 위클리프가 먼저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성경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통치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 말을 링컨이 그대로 인용을 해갖고 아주 그 유명한 연설의 한 대목으로 이제 남아있는 거죠. 게티스버그 연설. 게티스버그를 한번 갔었어요. 갔었는데, 제 기억에는 거 갔을 때 사진첩에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진 분명히 찍은 것 같았는데, 거기가 지금 그냥 이 묘지 같더라고요. 그 묘지 그 비석이 쭉 서 있고, 그냥 뭐, 이 산등성인데, 하여튼 뭐, 그냥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자, 어찌됐든, 이 링컨은 미국에서 참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죠. 예. 자, 이게 링컨 기념관에 있는 링컨의 동상이 되겠습니다. 워싱턴 DC에 있죠. 193cm라고 그랬는데, 기골이 장대하죠. 사실 이걸 멀리서 보면은, 아니, 뭐, 그냥 링컨이 앉아있네? 링컨 동상이네? 좌상이네?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그 앞에서 이제 제가 사진을 찍었죠. 2010년 2월 달에 링컨 기념관, 링컨 산 앞에서 제가 예, 사진을, 링컨 대통령 동상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이때만 하더라도 2010년이니까 아주 머리카락도 많고, 뭐, 양복을 잘 말끔하게 차려입으니까 또 뭐 나름대로 멋도 있고, 얼굴은 원래 그 어머니 닮아갖고 검은색한 면이 있는데, 참 다 좋은 시절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찌됐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는데, 다 이게 그 근처에 있는 거예요. 예. 아주 아주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밑에 가서 딱 서서 보니까 엄청 큰 저기, 동상이더라고요. 이건 이제 한참 앞에서 이제 찍은 거니까. 예, 일단 이렇게 링컨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렸고, 링컨 동상 앞에서 찍은 사진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이제 음력 1월 15일 보름이죠. 정월 대보름이 되겠습니다. 이 정월 대보름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세시 명절 중에 이제 하나죠. 보름 하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보름 하면 우리가 뭐 정월 대보름 하면 이게 한 달 중에 보름달이 드는 음력 15일을 보름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달력 보면 15일을 항상 우리가 보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보름 동안 뭐 했어 그러면 15일간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월 대보름 하면은 1월, 오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름은 초하루부터 보름간을 뜻하며, 후보름은, 그러니까 음력 15일부터 다음, 다음 날부터, 15일 다음 날부터 금음까지, 뭐 29일이나 30일이 되겠죠. 예. 음력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름 하면 앞에 걸 얘기하는 거고, 15일 이후는 또 15일간을 보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후보름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해파리의 한 종류 이름이 보름달 물 해파리라는 해파리가 있답니다. 저는 해파리도 못 봤지만은, 어, 보름달 물 해파리, 이건 더욱 못 봤습니다. 그리고 왜 또 해파리에다가 보름달이라는 걸 붙였을까요? 이름은, 네가 왜 김영로냐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일단. 자, 그래서 정월 대보름에 대해서도 제가 방송번호 135번으로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좀 잠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상 김영로 TV에서 살펴본 1월 15일 보름에 얽힌 이야기, 링컨과 대보름에 대한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